사무실의 탁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끝에서 땀이 미끄러져 나무 책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배우자 윤미정 씨에게 일괄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형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모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차갑고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야. 계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모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넌 남이지. 내 자식도 아닌데 여기서 뭘 더 바라니. 상속은 기대하지도 마.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모의 빚을 갚느라, 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버텨온 세월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알지 못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 궁금하시죠? 계모와 형제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숨겨진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 공장은 늘 쇳가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인천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영수기공, 아버지 강영수가 혼자 일으켜 세운 작은 기계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과 함께 공장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첫째 형 민수, 둘째 형 진우, 그리고 막내인 저. 셋 다 기름때 묻은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삼형제가 함께 지켜나갈 거다. 하지만 IMF가 왔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주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만 갚아도 버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첫째 형이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들어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둘째 형도 떠났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지, 저도 제 길을 찾아야겠어요. 그렇게 20살이던 저 혼자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날마다 공장 기계를 돌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셔터를 올렸습니다. 밤늦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등은 늘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목도리를 고쳐 두르고 걷는데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이 가슴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무소 유리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파일을 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아, 준호야. 보험 서류 좀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등에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보험이요? 그래. 늙으면 이런 것도 해놔야지. 괜한 걱정 말고. 아버지는 파란 파일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저녁이나 먹자. 오늘은 내가 산다. 그날 밤,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창밖만 보시다가 가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아버지 표정을 훔쳐봤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뒤를 한 걸음 떨어져 따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윤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 잘 모셔드렸네요.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도 온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좋은 분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초반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집안일도 챙기고 공장 회계도 거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두웠던 부엌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형들도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다. 민수 형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형들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계모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두꺼워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내 아버지 약값도 나가고 집 관리비도 밀렸어.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100만 원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카드값 2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계모가 식탁 위에 통장들을 쫙 늘어놓았습니다. 빨간 통장, 파란 통장, 회사 이름이 찍힌 통장. 통장이 대여섯 개는 됐습니다. 이건 공장 통장이고, 이건 우리 생활비 통장이야. 이건 내 아버지 병원비 통장이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넌 똑똑하니까 이런 거 잘 알아서 정리해주면 좋겠어. 통장에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어느 게 뭔지 헷갈렸습니다. 공장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점점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빚은 더 늘었습니다. 형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비 좀 같이 부담해 주세요. 준호야, 형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어. 미안하다. 진우 형, 형은요? 나도 가게 운영이 빠듯해. 조금 있다가 보낼게. 조금 있다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등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알바를 3개 뛰었습니다. 병원 야간 간병, 새벽 배송, 주말 공사장, 잠은 지하철에서 잤습니다. 눈꺼풀은 늘 무거웠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실 옆에서 졸고 있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계모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 나왔어. 좀 도와줄 수 있어? 희미한 복도 불빛이 계모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내셨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가끔 또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밤마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낮에는 공장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주말에 한 번씩 얼굴만 비췄습니다. 계모는 낮에만 잠깐 왔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4시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장은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장만 보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써야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은행이든 병원이든 공장이든.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 찍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링거 줄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간 건 한 번 더 생각해라. 그거 내 인생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는 왠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박선태 형님이 널 찾을 거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공장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들리던 법무사 이름이었습니다. 법무사 하시는 분 말씀이세요? 그래, 그분이 널 찾으면 아무 말 말고 일단 만나라. 알겠지? 네, 아버지.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지금은 말 못한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바싹 마른 아버지 손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형들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계모는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래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장, 제 이름, 박선태 법무사.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공장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영정 앞에서 저는 멍하니 절만 반복했습니다. 상주로서 하루 종일 절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오는 족족 인사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떡국 그릇을 날랐습니다.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형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조문객 응대는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민수 형은 회사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진우 형은 가게 일이 걱정된다며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장지 계약, 수혜 준비, 음식 준비, 버스 렌트, 모든 것을 혼자 챙겼습니다. 계모는 빈소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장지에서 돌아온 다음 주였습니다. 계모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들한테 연락해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해. 상속 문제 정리해야지. 일주일 뒤 우리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계모, 민수 형, 진우 형, 그리고 저. 낯선 변호사 한 분이 테이블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은 눅눅했습니다. 카펫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인 강영수는 본인의 전 재산을 배우자 윤미정에게 일괄 상속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부지, 주택, 예금, 보험금 등 모든 자산은 윤미정 명의로 이전한다.
귀가 멍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수 형과 진우 형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신 거야? 형님들은 각자 생계가 있으니 돌아가신 분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저는 봤습니다. 형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야,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 형들이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계모와 저만 남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계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계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남이지. 내 자식도 아닌데 여기서 뭘 더 바라니. 상속은 기대하지도 마.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계모님 카드값도 제가 갚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 없어. 계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언장 사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상속 자리에서 나온 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인천 바닷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계모 명의로 된 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40,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아버지 사진 한 장.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고가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밤에도 시끄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편함에 고지서만 쌓였습니다. 카드 대금, 대출 이자, 병원비 연체, 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공장 빚도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봉투를 뜯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는 모두 제 이름 아래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원룸 바닥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첫 잔은 목을 타고 쓰라리게 내려갔습니다. 둘째 잔부터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왜 다 계모한테 주신 거예요? 술에 취해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계모를 원망했습니다. 형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술과 잠만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텔레비전 소리가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틀어둔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자식들이 유언장을 두고 싸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계모가 전 재산을 가져간 뒤 뒤늦게 뒤집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탁 계약 때문에 구제받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신탁 계약, 상속 포기 각서. 처음 듣는 단어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유류분. 그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였습니다. 너네 집, 이번에 상속 문제 깔끔하게 끝난 거 맞냐? 요즘 재혼 가정은 조심해야 된다더라.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장은 아무 데나 찍는 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끝까지 지켜라. 나중에 박선태 형님이 널 찾을 거다. 그때는 그냥 병든 아버지의 넋두리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 하나하나가 뼈에 박혀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유 원장 말고 다른 서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당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술잔을 치웠습니다. 방 구석에 던져두었던 공책을 꺼냈습니다. 상소, 유언, 신탁, 법무사.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작은 방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이력서를 넣기로 했습니다. 회계사무소 보조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유언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여, 신탁, 유류분, 특별수익,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걸 옆에서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공장의 옛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공장 폐업 전에 챙겨둔 서류 상자였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계약서,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를 훑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명의 통장이 5개였습니다. 공장 운영비가 생활비 통장으로 넘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명품, 가게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닌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강준호 씨 계십니까? 네, 접니다. 저는 박선태 법무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하셨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준호 씨 아버님께서 생전에 언젠가 꼭 전해달라고 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뛰다시피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선태 법무사 사무실은 예전 그 골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겨울날 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그대로였습니다. 법무사님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준호 씨,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무슨... 아버님께서 2년 전 돌아가시면서 준호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법무사님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봤던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겨울 저녁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바로 그 색깔이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님의 진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신탁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비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사본이 있었습니다. 계모의 카드 사용 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다. 때가 되면 박선태 형님이 다 설명해 줄 거다. 끝까지 견뎌라. 아버지가 옆에 있다. 손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작은 얼룩이 졌습니다.
제가 틀렸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계모 명의로 된 재산들은 사실 조건부 신탁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모든 것이 준호 씨에게 귀속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공장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막내 아들을 상속해서 배제하면 무효가 됩니다. 저는 서류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는 아직 반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선태 법무사님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계모의 횡령 내역, 탈세 기록, 신탁 계약의 조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계모는 공장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채권 압류가 걸렸습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형들도 자기 몫을 달라며 계모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박선태 법무사님과 함께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같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4년 전 상속 자리가 열렸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탁한 형광등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눅눅한 카펫 냄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모가 비웃었습니다. 준호야, 넌 여기 왜 왔니? 설마 아직도 상속 타령하려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진짜 남기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파란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박선태 법무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윤미정 씨, 그리고 강민수, 강진우 씨, 법무사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인 강영수 씨의 진짜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년 전 공개된 유언장은 사실 조건부 유언이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신탁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고인은 신탁 계약을 통해 윤미정 씨가 재산을 관리하되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재산이 막내 아들 강준호에게 귀속되도록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게 무슨? 계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법무사님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었습니다. 첫째, 공장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둘째, 막내 아들을 상속해서 배제하지 말 것. 셋째, 고인의 빚을 함께 책임질 것. 저는 계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미정 씨는 공장 운영비 3천만 원을 개인 명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병원비를 준호 씨에게 전가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대출 기록이 쌓였습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병원 영수증, 그리고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신탁 계약서와 진짜 유언장까지. 민수 형과 진우 형이 멍하니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재산이 네, 법적으로 강준호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부지, 주택, 예금, 그리고 윤미정 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남이라고 부르셨죠. 계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남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법적 절차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계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공장 부지와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공장 부지 일부는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예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명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받으실 돈 찾아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계모에게 일부 거주권을 인정해줬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년간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였습니다. 나머지 재산 일부는 작은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빚에 눌린 가장들, 학비 걱정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겠죠. 박선태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아들이 옳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옳은 사람이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드신 곳이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저녁, 법무사 사무소 앞에서 파란 파일과 만년필을 들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때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파일을 몸쪽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보험 서류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을 피하셨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왜 눈을 피하셨는지, 왜 서둘러 파일을 가방에 넣으셨는지, 왜 그 파일을 제게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모와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제 자신의 순진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왜 그 파일을 들고 계셨는지. 주머니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박선태 법무사님이 파란 파일과 함께 건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서명하실 때 쓰셨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펜을 손에 쥐니 아버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은 아무데나 찍지 말라고 하셨죠. 제 이름으로 된 건 제가 지키라고 하셨죠. 이제 그 말의 뜻을 압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공장 쇳가루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기름때 묻은 아버지 손이 느껴졌습니다. 겨울 저녁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남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곁에도 파란 파일을 남겨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말입니다.